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외향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합리적인 유형과 비합리적인 유형에서의 그 외향형, 이제 그것으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합리적인 유형은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의 태도에서 판단하는 것, 그죠? 그래서 사고, 감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합리 유형은 의식의 그 태도에서 지각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감각과 직관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먼저 비합리 유형을 조금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외향형으로서의 비합리 유형, 외향적 감각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라던가 아주 구체적인 그 사실성인 거죠. 거기에 바로 이제 지각이 들어오고 판단 기능이 이제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향적 직관형은 이 감각형과 달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뒷면, 우리가 가능성, 배경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지각하게 되고. 자, 그리고 비합리적인 유형은, 어, 판단이 아니라 사건의 병행성이나 공동의 지각에 근거하여 일치감을 느낀다. 일단 그 지각에 근거해서 일치감을 느낀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직장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한 팀이 이루어졌는데, 그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그 동료끼리 조금 이제 친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합리적인 유형은 이러한 관계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팀 프로젝트라는 조건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이 말은 이제 이 조건이 끝나게 되고 또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면 이 친밀감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유형들은 생각을 하는 반면에 비합리적인 유형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한 팀으로 묶여져서 조금 이제 친밀해지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은 인연이다. 특별한 인연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이럴 때 특별히 또 이렇게 인연이 되었잖아. 이건 참, 뭐 이제 남녀 간의 관계라면 운명이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유형과 비합리적인 유형은 판단에 이 그 현상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비합리적 유형의 이제 무의식 이렇게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의식이 어떨까? 일단 이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덜 분화가 된 거니까 합리적 유형의 사고 감정이 바로 무의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덜 분화된 이 사고와 감정들은 다 원시적이고 고태적이고 좀 유치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사고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일단 그 뭔가 이제 사고라는 것은 어떤 공식, 질서,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편협해지고, 좀 그 아주 협소해지는 그래서 되게 좁아 보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굉장히 그 유치하고 막 감정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의식의 태도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비합리적인 것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감각과 그리고 직관 이러한 것이 우위에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고와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붙게 되면은 어 이렇게 말하죠. 기이하다, 궤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의식의 표면에 드러날 때는 이걸 정말 경험을 하게 되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의식의 내용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식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생각해서 봤을 때 내 의식의 태도를 주로 이루고 있는 그 기능, 그쵸? 그 기능이 일단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능의 특질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반대 측면, 억압되어 있는 그 측면 역시 굉장히 유치하게 고태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두 개가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임상적으로 바라볼 때 얼른 판단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합리적 유형을 한번 또 복습을 해볼게요. 외향적 사고형. 사고형은 다 객체, 그리고 객관적 자료, 이런 것에 이제 방향이 맞춰져서 거기서 이제 사고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형도 뭐 객관적으로 주어진 가치, 전통적인 표준, 이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수능하게 되는 그 감정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유형은 인생의 중요한 모든 행위를 이성적 판단에 종속시킨다. 왜냐하면 판단 유형이니까 이성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성적 판단은 하나의 권력이 되어 현실에 무질서하고 우연한 사건들을 특정한 형태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한다. 그쵸? 어떤 그 공식이 있어줘야 판단이 일어나죠. 기준이 있어줘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이제 의식에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배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감각이며 직관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이제 삶에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합리적 유형의 무의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어, 이성적인 규칙, 그쵸? 이게 이제 강할수록 무의식은 비이성적이 되겠죠. 그리고 감각과 직관이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의 어떤 향락적인 중독, 쾌락, 이제 이런 거에 좀 들러붙게 되고 직관은 뭡니까? 뒤에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뭔가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가능성이 아니라 의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굉장한 악의적인 오해, 뭐 이런 것, 원시적인 직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성적 규칙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식의 무의식성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내향형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태도, 리비도죠, 리비도. 리비도가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내면이라고 말할 만한 주관적인 요인의 그 리비도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향형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294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아니라, 그쵸?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거는 뭐 외향형이나 내향형이나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내가 똑같이 같은 시대, 같은 문화, 같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굉장히 모험할 만한 세계다라고 하는 반면 누구는 감옥 같다라고 할 만한 이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존재대로 그렇게 이제 존재한다. 나타나는 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유독 내향형에게는 이게 조금 더 심한 거죠. 그 생물학적 이야기를 했었죠. 생물학적으로 탐색형과 다산형.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탐색형은 자기 개체를 좀 보호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다산형은 막 뿌리는 거였고, 그래서 내향형은 이러한 탐색형에 연결된다, 가깝다라는 겁니다. 내향형의 주관적 중심 태도는 개체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위치를 마련하는 생물학적 생존 전략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이라는 거죠. 이런 리비도를 쓰고 있다라는 건 나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95쪽에 주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보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내가 주관적 요인이라 말하는 것은 객체의 영향과 융합되어 새로운 정신적 사실을 만드는 심리적 작용 또는 반작용이다. 자, 그냥 주관적 요인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영향과 융합되어서 나타난다. 태고적부터 그리고 지구의 모든 종족들에서 주관적 요인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이제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종족들에게, 모든 생명체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집단적 무의식, 인류가 그동안 살아온 어떤 삶의 잔재들이죠. 그러한 것들에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요인들, 변하지 않은 기저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 지각과 인식들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 객체만큼 똑같이 확실한 토대를 가진 현실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진짜가 아니라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적된 이 세계만큼도 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서 그 다시 정신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 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가 전체 정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원도 전체 정신입니다. 왜 전체 정신 두 개냐? 하나는 주체로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는 객체로 이해할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전체 정신의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죠. 우리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식의 한 부분인 거죠. 부분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부분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이 전체성이라고 할 만한 전체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 것처럼 그 여겨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또한 객체로서의 정신을 항상 강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그 정신은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전체 정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정신의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다 포괄하는 전체 정신, 전체성. 거기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융이 원형이라 이름 붙인 셀프 원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이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어, 인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삶이라는 거를 살아내잖아요. 그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죠. 나라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시간성이 다르더라도 인류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식,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개인은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부분 정신으로서의 의식과 이런 인류의 삶의 그 잔재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의식과 이 무의식은 전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정신을 볼 때. 그래서 의식에게는 이러한 그 집단 무의식은 객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잘 보니까 이 집단 무의식은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삶의 잔재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잔재들이 쭉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정신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정신,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모양새를 보면 본능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은 물리적 존재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존재이죠. 그러니까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이 근원적 충동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에너지 그 자체로서 있는데, 어, 삶의 충동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충동들, 이런 본능이 있는데, 여기서 원형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는 이런 에너지들이 그냥 그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 에너지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죠. 그죠? 방식들. 이 방식이 전형적인 패턴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근원적인 충동, 본능과 이 에너지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라는 이제 그 측면. 그래서 에너지의 의미화라고 할 만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부분으로의 나의 그 부분 의식 말고 전체로서의 어떤 그 객체를 이 원형을 통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거죠. 객체. 객체라는 건 어떤 존재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대상이 느껴지고. 이렇게 이 에너지가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아, 이런 객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융은, 대표적인 원형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원형들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원형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원형은요, 어떤 전형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형은, 어, 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있고,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좀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형마다 그 전형적인 패턴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셀프라는 원형이 바로 이제 중심에 있는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니 중심화를 하더라. 이제 중심으로 끌어들이더라. 이것의 이제 방향성의 목적이 이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원형은 다 이런 그 균형, 조화로서의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융은 이제 목적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전체 정신 안에는 의식이라는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로서의 셀프, 이제 그래서 전체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자기는 뭐죠?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건 의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무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완성이 됐다, 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측면인 거죠. 그냥 하나의 중심화이고 움직임입니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융은 이 중심화로서의 목적이 있는데 이 균형은 항상 언제나 의식과 이 무의식의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하나를 더 말을 하는데 이게 개별적인 자기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개별 자기. 그렇죠. 이게 셀비스트. 그러니까 셀프가 한 인간 안에서 무언가 실현된 상태. 우리는 이제 그걸 의식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셀비스트는 개별적인 자기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 개체는 이런 그 중심화를 따라서 삶의 모습을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개별적인 자기로서의 셀비스트. 자, 이게 이제 있다. 이런 것이 집단 무의식을 이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융은 본능하고 원형을 하나 짝으로 그 묶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 태고적부터 변하지 않은 아주 기초적인 지각화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우리의 인식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신의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향형의 주관적인 태도, 이 정신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조금 진하게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의식이라고 이제 한번 여겨봅시다.
자, 여기서 그 자아가, 자기 안에서, 이제 이 화살표가 좀 잘못됐는데, 이 자기 안에서 그 출발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든 판단이든 뭐든. 근데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 주관적인 태도다라고 해서 바로 이 내면의 심상으로 가는 게 아니죠. 거기는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체, 외부 대상과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내 안에서 출발을 해서 외부 개체에게 가서 이제 외향적인 태도랑 비교를 하자면 외향적인 태도는 개체에게 가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그 판단을 하고 이제 더 많은 리비도를 쏟는 반면에 내향형은 그 개체를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내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때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만한 근원적 심산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해서 여기서 어떤 내면의 질서를 만들죠. 외향형은 주로 이제 외부 대상을 통해서 질서를 만든다면, 내향형은 외부 개체로 갔다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만의 내면적인 질서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그 개체와의 관계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투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 외향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형도 개체하고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무언가, 이마부 투사죠. 내 안에 어떤 그 정신적 내용이 이제 개체에게 투사가 되어서 관계를 맺죠. 근데 이런 구조는 같은데 왜 내향형, 외향형 굳이 구분하는가? 내향형은 이 나만의 질서, 그 외부 객체의 리비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외향형에 비해서.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중요한 형이다. 그래서 구분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향형의 그 일반적인 의식의 태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한번 텍스트로 한번 볼게요. 주관적 요인의 중심이다. 그쵸? 객체보다 주체적 견해가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내향적 태도는 유전을 통해 주어진 주체 안의 정신 구조, 원형에 방향을 맞춘다. 자, 따라서 이들에게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존재하며 주체에 동화된 세계만이 의미를 갖는다. 그쵸. 이 외부 대상 객체가 나의 내면의 어떤 그 질서와 동화가 되면 그 세계와 동화가 되면 이제 그 객체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객체의 세력이 자신을 압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우리가 아까 탐색형으로서의 그 생물학적인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본능인 거죠. 이 내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본능입니다. 객체에 직접 관계되는 에너지 지출을 가능한 삼가고 자신만의 안전하고 막강한 위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정신구조 다시 한번 텍스트로 보시면 주관적 요인은 태고적부터 변하지 않는 기초적 지각과 인식의 토대이며 외적 객체만큼이나 확실한 토대를 가진 현실이다. 그러니까 외향형한테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우리가 아까 그 직장 프로젝트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운명이다, 인연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하는 친구를 그 외향형인 사람이 볼 때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쵸? 그냥 나는 이제 이 프로젝트 끝나면은 글쎄,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내향인에게는 이제 그것도 굉장한 그 현실적인 토대인 거죠. 내향적 태도는 유전을 통해 주어진 주체 안의 정신 구조의 방향을 맞추는데 바로 자기, 셀프의 영역이다. 자, 그리고 자기는 무의식을 포괄하며 자아보다 훨씬 광범위한 주체의 정신 구조를 의미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향인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객체로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이제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어, 그 주체로서 있는 것 같아서 이 무의식 영역의 셀프를 자아로 혼동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자아를 정신 과정의 주체로 높여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96쪽에 자아를 자기와 혼동하고 자아를 정신 과정의 주체로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대로 의식이 병적으로 주체화되어 객체와 멀어진다. 그 주체를 자기랑 혼돈해버리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객체랑 가까워질 수가 없죠. 외부 세계와 오히려 이제 멀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 이것도 이제 텍스트로 한번 볼게요. 원형과 근원적 심상, 그쵸. 집단적 무의식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원적 심상. 그리고 이제 원형은 객체를 정신적으로 파악하는 선천적인 방식이나 형태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생명체가 거듭 새롭게 가지고 태어나는 정신적 진행 방식의 부분이자 대표자이다. 옛날부터 선천적인 행동 양식을 본능이라고 불렀다면 객체를 정신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선천적 방식을 원형이라 부른다. 자, 에너지의 의미화이다. 원형은 근원적 심상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정신활동의 잔재이며 수백만 번의 반복을 통해 농축된 경험들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내향형의 무의식의 태도는 어떻게 있는가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 보상관계이죠. 무의식은 보상관계로 이제 나타나는데 내향형의 리비도가 일단 객체로부터 주체로 이제 거둬들이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일방성을 띠게 되면, 그러니까 과도해지면, 객체로부터 주체를 거두어들이는 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도해지면 객체가 비대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체로만 막 이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주체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거 맞아요. 주체가 비대해지는데 이 무의식, 외향형이죠. 내향형에 대립되는 측면은 외향입니다. 그렇죠? 외향은 언제나 객체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무의식은 객체로 가득하겠죠.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객체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객체의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 자, 내향적인 사람은 흔히 자아를 무의식까지 포괄하는 전체 주체인 자기와 혼동하며 자아를 모든 정신 과정의 절대적인 주체로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부분 조금 더 볼까요? 298조. 의식에서 주관적 요인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객관적 요인이 평가절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외부 세계에는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객체는 마땅히 귀속받아야 하는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외향적 태도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객체는 내향적 태도에서는 매우 하찮은 것이다. 자기와 세계는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면의 세계, 셀프, 집단 무의식의 어떤 그 세계와, 그리고 외부 세계의 어떤 그 객체의 세계죠. 이 자기와 세계는 비슷한 크기다. 때문에 정상적 내향적 태도는 정상적 외향적 태도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큰 존재 권리와 타당성을 지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형에게 외부 세계가 크듯 내향형에게도 그 세계에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아가 주체임을 요구하고 나섰으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의식에서 객체의 영향이 강화된다. 이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자아의 우월성을 보장하려고 때로는 발작적으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객체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러니까 거의 막 내가 팽창이 될 정도의 어떤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아, 이게 맞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자신의 우월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객체에서도 외부적인 현상이죠. 사건이죠. 이게 무의식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객체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게 커져서 오히려 그 우월성을 빈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무의식에서 객체에 대한 보상적 관계가 생겨나고 이것이 의식에서 객체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억제되지 않는 속박으로 나타난다. 객체에 완전히 속박당한다라는 거죠. 객체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자유를 보장하려고 할수록 독립적이고 우월하고 의무들을 벗어나려고 할수록 자아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정신의 자유는 굴욕적, 재정적 의존에 묶여버리고 걱정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번번이 여론 앞에서 겁먹고 꺾이며 도덕적 우월이 저급한 관계들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지배욕이 사랑받고 싶은 가련한 욕망으로 끝나버린다. 자, 이렇게 됩니다. 객체에 대한 무의식적 속박. 자, 이제 이런 게 일어나는데, 객체에 대한 무의식적 속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좀 그 리비도의 방향이라던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선생님들? 외부 대상이죠, 객체는. 과도한 내향형의 그 무의식적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객체로부터 그 자기 그 리비도를 다 가져와서 주체로 가져왔을 때, 자, 이제 내 안에서는 이 객체가 영향력이 커지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관계 속에서 객체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나의 개인적인 경험, 내 무의식 안에 내적인 신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마고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그 이마고라는 이 형상이 무의식 안에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저 객체에게 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객체에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속박이 되어버리는 그 투사가 더 강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체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이런 그 방향성들을 보여줍니다. 무의식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심하게 가면 병리적인 현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객체에게 마술적인 권력을 부여한다. 투사를 계속해서 함으로 해서. 그래서 내향형 같은 경우는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듯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객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객체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불안. 객체로부터 자꾸만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병리적으로 들어가면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비겁해지거나 자기 주장을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도 생겨 의심과 불안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내향형은 신경증으로 정신쇠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외향형은 신경증으로 히스테리로 간다 그랬죠. 굉장히 과잉된 어떤 행동, 언어, 이런 것들로 이제 간다면 내향형은 정신쇠약으로 간다. 주체는 객체로부터 단절되어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무의식적 객체의 압박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쾌감,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불편한 거죠. 불쾌감, 강한 감정 상태에 빠지며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 같은 거에 또 잘 걸립니다. 관계가 이제 이렇다 보니 강박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현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어. 나는 주체이고 싶다고 막 이제 이렇게 나한테 관여 좀 하지 마. 막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 내 외적인 환경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에서 그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객체한테 계속 붙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굴욕적인 재정적 의존, 여론에 대한 공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게 무의식의 의식이 그 막 주체, 자기와 이제 같아지는 주체가 너무 커지는 걸 부셔버리려는 무의식의 노력이라고 합니다.